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취소와 관련한 뉴스 특보는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서울시장 후보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우리네 삶에서 부동산은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원하는 방향도 다양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후보들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도 각양각색입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인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 연결해서 서울시장 주요 후보 부동산 공약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수도권 사람들 김미란 캐스터에게 수도권 현장 목소리 전해듣고요. 수도권 행정탐방 인천광역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 탓에 지금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입니다. 게다가 초미세먼지 농도도 나쁨이기에 외출하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황사와 오염물질이 계속 유입되다가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차츰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영동과 경기 북부는 강풍이 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야겠고요. 제주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20에서 50mm 정도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과 광주가 27도, 강릉과 대구는 2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의 노래 립스잉크의 펑키타운 띄워드리면서 2018년 5월 25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앞서도 특보 계속 전해드렸지만 나라 안팎으로 온갖 이슈가 가득합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외교 문제들은 도무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세계 정상회담이라고 하더라도 불과 19일을 앞두고 취소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달 13일에 열리는 지방선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날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 삶과 너무나 밀접한 국가적인 행사죠. 내가 사는 지역 후보들의 공약을 자세히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시장 주요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결정하게 만드는 핵심 주제이기도 한 부동산 공약. 서울시장 후보들은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지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수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 네.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의문들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대선을 비롯해서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공약은 늘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만큼 표심을 움직이게 하는데도 부동산 공약이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역대 선거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던 영향은 버블처럼 잠시 왔다 가는 식으로 그렇게 영향을 주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크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우선 유력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영향을 좀 미친다고 할 수 있지만은, 선거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래도 좀 미미합니다, 생각보다. 아하. 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저는 유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거시적이고, 방향성만 제시하고, 모호한 느낌을 받긴 하면서도 자극적인 수식어를 같이 이게 붙이기 때문에 인기 영합주기, 포퓰리즘적인 측면도 좀 느껴지던데 그러면 국가에서도 부동산이라는 것이 관리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약으로 내세워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한들 실제로 영향력이 있을까요? 공수표에 그치진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후보자들이 내놓는 정책은 표심과 연결되는 정책들을 내놓다 보니까 예. 실현 불가능한 것들도 있거든요. 아하. 실천 가능하고 실천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내놓는 거는 그 모습이 크지를 못해요. 예. 대부분 표심 때문에 이제 실현 불가능한 것 같이 크게 몸집을 불려서 정책을 발표하다 보니까 네. 이것이 이제 선거에서 진실력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아하.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또 위에 상급기관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내놓는 정책이 또 100% 실행되지도 않을 수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00만 인구가 이렇게 사는 동네 시지만은 그 정책이 또 위에 국토부도 있고 또 그렇죠. 정부도 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는 쉽지가 않아서
기존의 정책에서 한 번 더 나아간 정책들을 내놓거나 또는 뭐 좀 그 선지선 정치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아마 신뢰도가 좀 떨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그런 구호에만 우리가 집중해서는 안 되고 깊숙이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인데요. 네. 지난해부터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예. 서울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 대해서 총평을 하신다면요? 4월 1일 이후에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되면서 이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반으로 임대주택을 등록했던 사람들은 등록한 사람들 매물을 못 내놓게 돼 있어요, 지금. 예. 내놓으면 벌금을 물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중에 매물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래는 없기 때문에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요. 물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거의 하락하고 있고요. 예. 지방은 좀 몇 년째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침체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얼마 전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바로 반포 현대 아파트 80가구 짓는데도 불구하고 재건축 부담금이 조합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나왔죠. 예. 올라간다고 이제 발표했는데 약 16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조합원들이 한 800만 원을 생각했던 것이 1억 3,500 정도 부과되거든요. 예. 부과된 건 아니고 이제 될 거라고 이제 통보했는데요. 이게 재건축 시장까지 이제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방선거에 관계없이 정부의 재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유세 인상 얘기를 또 꺼내고 있거든요. 예. 곧 아마 발표될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악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은 이제 상승세는 꺾이고 안정 또는 하향기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된 것도 후보들이 공약에서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입장이 조금씩 달라요. 자, 네. 이게 후보들이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서울시장 후보로는 현 시장인 박원순 시장하고 또 한국당의 김문수 후보, 예.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의 세 분인데 박원순 시장과 김문수 후보는 도시재생 사업이 거의 반대 방향으로 정책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제 스마트 시티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 공급도 역시 박원순 시장은 현재 있는 정부의 도시재생 누릴 정책을 따라가는 정도고, 네. 김문수 후보는 오히려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안철수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을 10만 원 공급하면서 반값 아파트 얘기를 또 이번에 했습니다. 네. 또 결정적인 것은 이제 박원순 시장은 용산 와이밸리를 개발하겠다는 게 이제 큰 공약이고요. 김문수 후보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국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겠다. 예. 이렇게 이제 또 발표를 했고요. 예. 안철수 후보는 역시 이걸 폐지한다 소리까지는 안 갔지만 1가구 1주택자들이 부담 가지 않는 방안을 내놓겠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낙후된 지역은 이제 대규모 개발해서 강남북을 평균화시키겠다. 이런 공약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네. 측면에서 도전자 입장인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또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현 시정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해요. 일단 김문수 후보는 벽화만 그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도 했고 안철수 후보는 페인트 칠만 하는 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생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정 흐름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나요? 우선 박원순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도시재생 누릴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애당초 문재인 후보의 도시재생 누릴 정책의 출발이 바로 서울시의 누릴 정책을 도시재생을 따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6가지 유형의 15가지 모델이었습니다. 예. 이게 좀 발전해서 4가지 유형의 57가지 모델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하고 박원순 시장 코드가 맞는 거죠. 이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돼서는. 예. 그리고 이제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은 여전히 이제 정부 보조를 맞추기 때문에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개발보다는 보존 쪽으로 또 주거환경 개선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예. 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도심지의 구체적인 사업은 이제 먼저 세운상가를 다시 사업한다는 세운상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용산 와이밸리 혁신 플랫폼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장을 다시 재조정하겠다고 했죠, 광화문에. 예, 그렇죠. 이것도 역시 도시재생 사업 일환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서울형 도시재생 1, 2차 사업을 통해서 한 30곳 정도를 발굴해서 계획하겠다고 했는데, 역시 국토부도 이번에 한 10군데 정도는 서울시를 지원하겠다. 소위 서울시에 도시재생 늘려져 하겠다고 어제 발표했죠. 예. 결국에는 박원순 시장은 기존의 노후주택을 개보사는 쪽으로 또 골목길을 살리는 쪽으로 소규모 도시재생 중심으로 간다고 보면 맞습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3선에 도전하고 있고 자신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생이라는 키워드에 중점을 맞추는 것 같고요. 반면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어요. 네. 돈 있는 사람이 돈 쓸 수 있게 투자를 유도하겠다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규제가 오히려 집값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하면서 당선되면은 재건축 재개발 허가 도장을 제일 먼저 찍어주겠다고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런 것이 핵심 공약이죠? 김문수 후보는 일단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규제를 철폐하겠다. 예. 재건축 초이익 환제도 폐지하겠다. 그리고 이제 사업 기간도 2분의 1로 단축하겠다. 이를 통해서 공공임대주택도 25만 원 정도 공급을 하고 또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에게 우선 임대주택 5만 곡을 공급하겠다. 아주 주택 정책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권자를 잡기 위한 어떤 제스처를 있을 수 있는데 어쩌면 김문수 후보가 강남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시장 논리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수요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예.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분명히 공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거를 규제로 문제를 풀 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가 부동산 시장에다가 너무 규제를 많이 하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니까 자유시장 질서에 맡기는 것이 낫겠다 이런 의도를 하는데 역시 핵심 지지층인 강남 유권자들을 염두에 둔 그런 공약들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일단 강남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를 추진할 단지들이 많아요. 예, 층수도 35층 이상으로 해도 괜찮다고 계속 얘기하고요. 네네. 층고도 완화하고 이건 안철수 후보도 같은 방법입니다. 예. 층고를 완화하는 것만큼 사회적 기여나 국가적 기여를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강남 지역이 지금 현재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이 많은 것뿐이 아니라 서울 시내에 재건축 기간이 도래된 것이 한 30만 가구가 넘어요. 예. 아니 10만 가구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생각한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 이제 노후불량 주택지를 새로운 환경으로 바꾸는 거는 분명히 규제해서만은 안 된다는 거. 예.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들 새로운 환경으로 바꾸는 것이 지역적 기반을 활성화시키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인지를 하고 이거를 아마 선거로 내놓은 거는 유권자를 잡기 위한 의도인 것도 분명하죠. 예. 박원순 후보가 재생이었다면은 김문수 후보는 개발이라는 키워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가운데쯤에 이제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있는 것 같아요. 보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뉴타운 준공영 방식 추진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아니고 개편 같은 것을 언급했는데 이게 뉴타운 지정 해제 같은 것은 박원순 후보가 계속 해오던 것인데 박 후보가 자신의 성과를 꼽기도 했고요. 네. 그럼 박원순 후보가 뉴타운 정책을 이런 식으로 추진해오던 목적이랑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거랑 어떤 점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우선은 재개발 사업지구의 해제를 사업을 진행하려면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주민들. 예. 거꾸로 말하면 20% 이상 반대하면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30% 이상 반대하면 그 지역을 지구지정에서 해제해 주는 거거든요. 예. 사업을 안 하고 이제 골목 살리기나 또 이런 걸로 바꾸는 우리 동네 살리기 운동으로 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거주하니까 생활이 점점 열악해지니까 이걸 새로운 환경으로 바꿔주는 거를 박원순 시장이 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당수 부분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업을 못 한다면 토지가 점점 더 슬럼화되니까 이것이 정부가 개입해서 준공영제로 가자. 다시 말하면 정부가 더 지원해서 수익을 개선해 주는 겁니다. 대부분 재개발 사업이나 뉴타운 사업 지구가 해지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예. 첫째는 수익이 없어서 해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재개발 사업을 했을 때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일부분만 혜택을 받고 나머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거든요. 그렇다면 이 안철수 후보는
그런 지역을 사업이 부진한 지역을 준고용지로 개발하자. 예. 그렇게 해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만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적 또 사회적 기여를 해라. 이게 뭐냐면 기부차람을 통해서 도시기반시설을 개선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임대주택도 좀 더 공급해서 늘려라. 지금 현재 재개발 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임대아파트 세대수 이상을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되거든요. 예. 임대주택 수 이상을. 또는 뭐 15%이란 지어야되는데 이걸 20%로 확대해라. 이렇게 서로 상생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이건 뭐 좀 현실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진행하는 과정에 이제 조합에 맡기다 보니까 파업이 잘 안 되니까 신탁제도를 도입해서 신탁제도와 연계해서 공공개발을 높이자. 예. 그런 게 안철수 후보의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돼서는 실거주자가 부담을 느끼면은 사업을 못하니까. 예. 실거주자에게만큼은 이걸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놓자. 그래서 이거를 분할 납부하게 하거나 또는 연기하는 쪽, 물납을 하는 방법, 이걸 또 마련하겠다고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자, 새 주요 후보의 공약을 살펴봤는데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근데 박원순 후보는 이제 재생 쪽. 근데 도시재생이, 돈을 들인 만큼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도 있고,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개발 쪽의 키워드인데, 정부 정책과 좀 배치된다는 것이 가장 단점이고,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공약들이 굉장히 명확해 보이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거시적이고 좀 불투명한 것 같기도 해요. 특히 재건축 문제, 초과이익 환수제 그렇죠. 입장이 그런 것 같은데 학자로서 이런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도시재생 사업은 기존의 주민들이 그 의견을 청취해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과 소통하는 상태에서 재생 사업이 추진돼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전문가나 또는 정부가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창조 도시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무작정 그 헐고 다시 짓는 것만이 도시재생은 아닙니다. 예. 이런 차원에서 이제 실전 가능한 공약들을 내놔야 되고 그것이 꼭 또 거기 사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되거든요. 예. 또 그걸 또 지속 발전 가능해야 되고 이번에 내놓은 정책들은 조금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선거를 의식해서 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볼 때에는 저게 과연 실현 가능할까?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이렇게 부과하고 있는데 이걸 당장 정부는 추진하는데 시장이 폐기할 수 있을까? 예. 이런 이제 반론도 있고요. 그래서 각 후보들의 정책을 유권자들은 좀 면밀히 좀 분석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실천 가능하겠는가? 실천이 가능한 공약인가? 우리 네. 유권자들이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영리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본 다음에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네요. 오늘 설명 구체적으로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인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의 권대중 교수였고요.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서울 회밀이가 부르는 이제는 듣고 잠시 뒤에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는 코너입니다. 수도권 사람들, 수도권의 의미 있는 행사라든지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들, 어떤 분들을 소개해 줄지 김미란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디로 어떤 소식을 들으러 가볼까요? 네, 5월은 정말 행사와 기념일이 많은 달인데요. 네. 5월 25일, 오늘이 방제의 날입니다. 네, 1994년 5월 25일부터 자연, 산업재해, 화재 등 언제 어디든지 좀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제 훈련 날을 제정했는데요. 네. 방제의 날을 맞이해서 인천 서부 소방서를 찾아갔습니다. 화재 예방 방법부터 대피 신고 요령 등을 알아봤는데요. 먼저 현장의 소리를 잠시 들어보시죠. 화재 출동, 구조 출동, 서부 구조대 철마산 낙상 관련 산악 구조 출동입니다.
갑자기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것처럼 긴급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날 서구 쪽에 화재와 구조 신고가 들어왔어요. 예. 이 소방대원들이 긴급하게 출동하고 있었는데요. 이 본부 상황실에서 출동 지령이 내려지면 화재 진압대, 구조대, 구급대원까지 30초 안에 타랑에 좀 탑승을 하고 40초에 반드시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때 출동 지령 당시 소방대원들이 정말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아까가 실제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소방대원들은 가만히 있을 새가 없을 것 같아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방제의 날 오늘이라고 하는데 방제의 날을 맞아서 화재 예방부터 대피, 기본적인 신고 요령 등 계속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장소에 따라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다 다르죠? 네, 우리나라의 고층 건물이 증가하면서 전기로 인한 화재가 자주 나고 있는데요. 네. 먼저 건물이나 주택에서는 이 소화기와 화재 속보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고요. 야간에도 화재 경보에 따라서 119와 신속하게 연결이 돼 골든타임 내 진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집에서는 가스불을 켜놓고 주방을 장시간 비우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고층 건물이나 장소별 화재 예방 방법을 인천 서부소방서 현장 대응단 김성재 단장을 통해서 좀 들어보시죠. 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전기 화재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전기 장치 미리 전원을 끄는 상태로 해주시면 좋겠고, 전기 코드라든가 가까이에 가연물들을 두지 않도록 하고, 가연물에 화재가 발생하면은 바로 초기 진압할 수 있는 가정용 소화기를 비치해서 소화기 사용법을 미리 익혀두면은 초기 진압하는 데 유리할 것이고요.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와 소화기를 주택에 비치를 해서 밤에 자고 있는 동안에도 화재 경보에 따라서 소화기를 갖고 화재 진압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주시고, 또한 음식물로 인한 화재 오인 출동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음식물 취급할 때는 조리 중에 어디 자리를 뜨지 않도록 해주셔서 자신의 집과 주민들의 화재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천 서부소방서 현장 대응단의 김성재 단장이 화재 발생 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줬는데, 근데 막상 불이 나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무서워요. 그래서 초기 진화를 먼저 해야 될지, 대피를 해야 될지, 신고를 먼저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화재가 나면 시민들의 정말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데요. 네. 이 대피와 신고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이거 참 어렵네. 동시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대피가 그래도 더 우선이라고 합니다. 이 신고할 때는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사고 상황을 알려야 하고요. 신고 요령은 정확한 위치와 상황, 건물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간략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대피를 하고 신고도 간략하고 정확하게. 자, 그리고 지금 운전하면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긴급하게 출동하는 소방 차량, 응급 차량들을 보면은 일반 차량들이 길을 다 터주잖아요. 네. 근데 이때 어떻게 길을 터줘야 할지 좀 모호한 경우도 있어요. 요령이 따로 있을까요? 이 도로에 구급차나 소방 차량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왼쪽, 오른쪽 가장자리를 최대한 양보해서요. 가운데로 소방 차량이 지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예, 보통은 뒤쪽에서부터 이렇게 응급 차량이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다른 차량들이 비키는지 본 다음에 왼쪽이나 오른쪽 끝쪽으로 이렇게 양보를 해야겠네요. 인천에서는 주로 어느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신고가 들어오나요? 네, 인천은 좀 바다가 있기 때문에 선박 관련 또 제조 공장, 물류 창고가 많은데요. 네. 특히 인천 서구 쪽은 도색 공장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공장에서 관련된 폐기물, 고물상 등에서 화재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 가좌동 일회화학 공장에서 큰 화재가 났었죠. 예. 당시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했던 소방 진압대원 전인성 씨를 만나봤는데요. 현장 상황을 잠시 들어보시죠. 그날은 좀 특이하게도 또 이제 알코올성 화재와 알코올 폐유랑 같이 섞인 그런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현장에 진입했을 때 그 알코올류들이 바닥에 배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는 그 불이 보이지가 않죠. 알코올성은. 그래서 이제 하체 부분들이 이제 방수복을 입었는데도 굉장히 뜨거움을 호소를 했었어요.
소방관들은 불이 일어난 상태 위에서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하고 있던 거죠. 일반복을 입었으면 이제 불이 붙었을 텐데 특수 방화복을 입은 상태이니까 뜨거움만 느낀 상태에서 화재를 진압을 하게 된 거죠. 일단 그 열의 온도로 인해서 얼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현장 작업하는 데 있어서 힘이 들었었고요. 활동 자체가 힘들고 호흡도 곤란해지고 그 건물들이 잔해가 또 이제 무너져 내리고 하니까 그런 위험했던 점이 굉장히 많았죠. 외형상으로는 크게 뭐 다친 부분은 없는데 또 피로도라든가 그런 게 며칠을 가죠. 그래서 사실 그 한 2, 3일은 굉장히 힘들고 또 내과 치료라든가 호흡기 치료를 받은 직원들도 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일선에서 뛰는 우리 대원들의 어려운 점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소방대원들이 산소통을 포함해서 장비를 다 착용하면 30kg에 달하게 되는데요. 1시간 이상 이 불을 진압하다 보면 체력이 지치게 되고 또 계속 장비를 메고 있으면 부상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큰 불을 진압한 후에는 장비를 벗게 되는데요. 이후 잔재 연기를 마시게 돼서 이 호흡기 쪽으로 후유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하루에 화재 신고는 얼마나 들어오나요? 이쪽 네, 인천에서. 인천 이 서구 쪽에 가장 많은 좀 화재와 구급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하루 평균 화재가 6.2건, 구조가 7.5건, 구급이 60건으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5인 출동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집에 방문이 잠겨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이 부부싸움을 하고 문을 안 열어주는 좀 당황스러운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소방 홍보팀의 이광민 씨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사항을 들어보시죠. 냄비에 라면을 끓인다든가 찌개를 끓여놓고 어디 자리를 비웠을 때 음식이 타면서 냄새가 나고 이웃에서 타는 냄새로 인해서 불이 난 줄 알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음식물이 탐으로 인해서 화재로 인한 장난 전화나 음식물에 대한 5인 출동으로 인해서 저희가 출동을 하게 되면은 사실 그 현장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 출동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한두 명이 가서 불을 끄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기본 출동대가 출동을 하게 되면은 이 관할에 출동력이 부재가 생겨요. 진짜 화재가 여기에 발생이 되면은 당장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늦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 전화나 음식물 같은 거는 꼭 자리를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5인 신고는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난 전화는 뭐 절대 안 되겠고요. 자, 오늘 5월 25일 방재의 날을 맞아서 화재 예방 요령 그리고 신고 요령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미란 캐스터였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인천광역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인천시 이종호 방송보도팀장 연결합니다. 이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인천의 그 의료관광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천에 그 의료관광을 하러 오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 의료관광재단 설립한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의료관광객 수는 32만 1,500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2016년도보다 11.7%가 감소된 숫자라고 하는데 아마 사드 여파 등이 그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만 보자면 2017년도 인천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1만 4,500명으로 2016년도인 1만 2,900명보다 12.2%나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의료관광 오는 외국인들이 줄고 있는데 인천은 10% 이상 늘고 있다. 왜 이렇게 인천만 두드러진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 인천시는 외국인 환자 유치 전담팀인 국제의료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인천만에 특화된 의료 서비스 개발, 해외 홍보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인천에 특화된 서비스로는 일명 POM 서비스와 컨시어지 서비스를 들 수 있겠는데요. POM 서비스는 피스 오브 마인드의 약자인데요. 외국인 환자 사후관리의 안심 시스템입니다. 즉 인천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에 90일 이내에 치료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재반 추가 비용 없이 재방문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 컨시어지 서비스는 외국인 환자의 입출국 시 공항에서의 픽업 서비스는 물론이고 이동 시 통역 코디네이터가 의료기관까지 동승해서 통역 서비스는 물론 환전, 의료, 관광 안내 등을
토탈 제공하는 서비스로 외국행이 낯선 환자들의 경우에는 매우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예. 이처럼 인천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서비스 아이템을 발굴해서 더 많은 외국인 의료관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 아니겠습니까? 의료 시스템 그 서비스도 그러니까 결국 마음을 얻는 데 성공을 하는 이런 노력들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요즘에 낮에 나가 보면은 반팔 입고 다녀도 더울 정도로 뭐 여름 날씨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갈증을 느낄 때 공원에 있는 음수대를 이용하면 되는데 사실 외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꺼려지는 게 사실인데 인천시가 공원에 있는 음수대 수질 검사를 실시했다고요? 예,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본격적인 하절기를 앞둔 4월에서 5월 중 8개 구청 관내의 공원 음수대 50개소를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예. 먼저 결과를 말씀드리면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인천시 상수사업본부에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앞으로도 공원 음수대 수돗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언제라도 아무 걱정 없이 마실 수 있도록 음수대를 깨끗이 관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예, 인천 시민들이 더 안심하실 수 있도록 수질 검사 항목도 좀 알려주세요. 예, 이번에 수질 검사를 실시한 항목은 총 12가지인데요. 더운 계절의 중요한 위생지표인 미생물 분야 검사에서 대장균 계열 미생물은 50개소에서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요. 일반 세균은 50개소 중 47개소에서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나머지 3개소의 경우에는 기준 이내로 검출되어 음료수로 적합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중금속 분야 검사 항목도 검출 빈도가 높은 구리는 42개소에서 철은 47개소에서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나머지 지점의 경우도 극수량이 검출되어 음용수로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기타 항목들도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므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공원 내 음수대를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수준을 유지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소식 인천광역시 이종우 방송보도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5월 25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북미 정상회담 취소 관련 뉴스 특보 FM 94.5MHz YTN 뉴스 FM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스매싱 펌킨스의 1979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